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낙골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낙골 땅에 모시고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가끔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낙골 땅에서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미정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굉장히 명랑했고 또 예뻤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골 땅 내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난스레 제가 사실은 나 너 좋아했어 이렇게 말하자 그녀도 진지하게 자신도 실은 저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좀 급한 감도 있었지만 내친 김에 그녀의 폰번호,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그녀는 부끄러운지 배시시 웃으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거절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렀던 저의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낙골땅에 갔는데 미정이도 또 낙골땅에 와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번처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고백을 하고 우리 사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자신은 저랑 사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허탈함에 그녀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절친이었던 준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미정이 소식을 아느냐고 준영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준영이 저한테 오히려 너 아직 몰랐냐고 물으면서 미정이는 작년에 사고로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미정이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준영에게 연락을 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럴 리가. 그래서 저는 준영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두 미정이 죽었다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미정의 집까지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미정은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납골당으로 달려갔고요. 납골당 위패에서 미정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이럴 수가. 미정이도 우리 어머니를 모셨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미정이의 영혼과 이야기했던 건가? 그녀는 왜 내게 말을 건 거지? 여러 의문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그 후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저에게 말을 걸었던 걸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에어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고요.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신축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가끔 켰는데 없는 살림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정말 더운 날에만 아껴서 썼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빈집인데 저절로 켜져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는 와이프나 애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주었어요. 에어컨 켜놓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지만 아무도 에어컨을 만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에어컨 기사를 불러서 문의를 했지만 에어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족이 문을 열어놓고 더위를 식히는데 에어컨이 켜지다는데 저절로 촥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무래도 에어컨 기사님이 모르는 기계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에어컨 전원 라인을 콘센트에서 빼버렸어요.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또 에어컨 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찬바람이 거실에 휘몰아쳐요. 이상하다. 전원을 분명히 뺐는데? 그래서 전원을 확인해 보니까 전원은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그대로 콘센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데 갑자기 기이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더워. 덥다고. 더워.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자리에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다음날 깨어나서도 너무 겁이 난 저는 제가 본 것이 귀신일 것임을 확신하고 무당을 불렀습니다. 결국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무당은 제가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을 불러냈어요. 알고 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 귀신은 제가 사는 빌라를 짓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한 인부였습니다. 해를 너무 심하게 쓰였던 거죠. 실제로도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까 우리 빌라가 지어지며 벌어진 일이 맞았습니다. 그런 안 좋은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구슬하고 혼을 달래서인지 별일이 없었지만 지금도 에어컨만 보면 바람이 나오지 않는데도 소름이 끼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자, 지금부터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요즘 같은 시대에 드물게 3대나 되는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은 블랙이고 실제로도 검은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었지만 최근에 저는 이 블랙의 이상한 습성을 깨달았어요. 녀석이 자고 있는 사람 머리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3일 내로 죽거나 다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계속 그 고양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었는데요. 할아버지 머리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할아버지가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고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낮잠을 주무셨던 고모는 크게 다치셨고요. 그때 고양이가 고모의 머리 위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놀러 왔던 형의 친구가 고양이를 머리 위에 얹고 장난친 후에 집에 돌아가다가 맨홀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집안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평소 가족들에게 그다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저는 더 이상한 녀석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집에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다 고양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집터가 안 좋다느니 삼재가 들었다느니 하면서 엉뚱한 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블랙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녀석을 가족들 몰래 데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 종점까지 가서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어떻게 된 일인지 3일도 안 돼서 다시 집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녀석을 바구니에 담아 강으로 가서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이러면 다시는 못 돌아오겠지. 휴, 이제 살았다. 나도, 우리 가족도. 그로부터 3년 후에 저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강변에 놀러가서 텐트를 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웬 고양이가 여자친구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가 강에 띄어보냈던 블랙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블랙을 여자친구의 머리에서 떼어놓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무하고 휘둘렀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휘두르다 정신을 차려보니 고양이는 사라졌고 여자친구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이 넘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텐트를 뛰쳐나가 밖으로 나갔지만 블랙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수를 했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 것은 그날 제가 본 고양이는 살아있는 블랙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게 복수를 하기 위해 언혼이 된 블랙이었을까요? 부질없지만 지금까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장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비가 며칠째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다가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쪽으로 돌아오는데 장대 같은 빗속으로 웬 희미한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밖에 나오긴 했지만 이럴 때 밖에 나오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쳐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한 것이 그 뒷모습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죠. 조금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갔더니 그녀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그림을 본 것도 아닌데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동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의 이상형이다. 저는 홀린 듯 그 얼굴 하나만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말이라도 건네봐야지 하면서 계속 뒤를 따라붙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억세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만 멈춰서요. 더 가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 제 어깨를 잡은 사람은 중년의 한 남자였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네? 죽다니요. 저는 그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여자의 뒤로 따라 붙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남자가 저를 붙잡으면서 왜 홍수가 난 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냔 말이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저는 제 앞에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제 이상형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만 있었죠. 저는 얼떨떨한 기분도 들고 무섭기도 해서 발을 뒤로 돌렸죠. 하마터면 급류에 휩쓸려 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제가 보았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장마가 끝난 지금까지도 전혀 그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나를 홀리려는 악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우면서도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시.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영화 촬영 세트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현장에서 조명 일을 하고 있던 저는 그날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 저랑 돈 문제로 대판 싸우고 제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던 동료 철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 갚을 때니까 종합촬영소 야외 세트장으로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돈을 갚겠다는 말에 밤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촬영소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변덕 있는 친구라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었죠. 아마도 영화 촬영 중에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변덕 부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기 전에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못 받기에는 또 너무 억울한 금액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소에 도착해서 동료 철환을 찾았어요. 그런데 녀석은 웬일인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사극 세트장 쪽에 있는다고 했는데 화가 난 저는 철환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촬영소에는 촬영팀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이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정문 쪽으로 걸어가도 촬영소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문을 계속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한 저는 친구이자 동료인 정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식아, 나 지금 촬영소인데 못 나가겠어? 정식은 굉장히 어이없어 했죠. 왜 못 나와? 그래, 거긴 왜 갔어? 이 밤에. 철환이가 돈 갚는다고 연락 와서. 제 말을 들은 정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환이 벌써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석 달 전에 사고로. 너무나 놀란 저는 바들바들 떨면서 정식에게 뭔가 더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핸드폰 신호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정문을 찾아서 쉼없이 뛰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촬영소에는 음산한 바람만 불 뿐 입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결국 너무나 지쳐 쓰러져서 세트장 마루에 누운 채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정식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정말 여기서 밤샌 거야? 전화는 왜 안 받고? 다행히 정식이 와주었고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소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 촬영소에 가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한 것은 제 돈까지 빌려가서 안 갚은 철안이 죽어서도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해도 죽었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날 일 때문에 저는 결코 철안의 죽음을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의 6번째 이야기는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서비스가 좋아서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유독 한 창구만은 갈 때마다 비어 있었어요. 그 창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크서클에 내려간 매우 피곤해 보이는 은행원이었는데요. 번호표를 받아보면 늘 다른 창구만 걸렸기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은행 일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크서클의 그 은행원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뭐야? 왜 쳐다봐? 일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갈 때마다 쳐다보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여전히 비어있는 그 창구로 갔어요.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저 아세요? 왜 계속 저 쳐다보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상대방은 무척 당황한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고객님, 혹시 제가 보이세요? 황당했습니다. 네, 당연히 보이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 은행원과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분이 계속 이상한 말 하시잖아요. 이분이라니요. 여기는 비어있는 창구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분은? 하지만 저를 계속 지켜보던 은행원은 창구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은행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근무하던 은행원이 사고로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저는 그 은행원의 영혼을 본 것일까요? 소름 끼치면서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청자 실화 청림님이 보내주신 시청자 실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실화입니다. 다시 한번 실화 사연 보내주신 청림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라 두서가 없더라도 잘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년 전,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의 고향은 가평군이었고 당시 아버지는 군인 부사관이라서 1년에 2-3번 집에 오셨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큰 댁이 있어 할머니와 큰 어머니가 살고 계셨기에 어머니는 그리 외롭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력이 강했던 어머니는 2 아이를 키우면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어른들이 하던 부업을 따라서 하셨답니다. 그 부업이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가시철망에 가시를 빼는 일인데 그것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없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였답니다. 참고로 가시철망이란 군부대가 많은 바닷가나 민통선 근방에서 볼 수 있는 가시 달린 철망을 말합니다. 당시 저희 동네는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벗어나면 논두렁길이 이어지고 산기슭과 논뚝길을 따라 100m 정도 더 가면 비포장 신장로가 나왔습니다. 그 신장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시간에 미군 차가 와서 가시 철망을 내려놓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은 먼저 가서 물건을 받으려고 새벽 3, 4시쯤 일어나 논뚝길을 걸어 신장로로 갔답니다. 어머니도 그분들을 따라 불빛도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 그 무거운 가시철망을 짊어지고 돌아와서는 저와 오빠가 자거나 놀 때 가시를 따내 철사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장이 와서 일한 것만큼 돈을 쳐주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늦게 나가면 물건을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 차가 오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다가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받기 위해 어둠이 거치지도 않은 논두길을 걸어가 차가 올 때까지 마냥 신장로에서 기다리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내일은 미군 차가 물건을 싣고 오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셨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깜깜했던 장지문 밖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멀리서 자동차 불빛 같은 게 비춰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벌써 미군 차가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얼른 일어나 가시 철망을 끌고 올 때 쓰는 쇠고랑과 장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셨답니다. 마을 집들을 지나 논두길로 접어들자 밤새 비가 와서 길은 질퍽대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랍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 이상하다 생각지 않으시고 그저 가시철망을 받아올 생각에 차가 오는 신장로로 부지런히 가셨답니다. 그리고 늘 차가 오던 방향을 바라보며 서 계시는데 저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였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논두렁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그 불빛을 지켜봤답니다. 곧 어머니가 있는 바로 이 큰 길에 차가 섰고 미군 3명이 차에서 내려 저희들끼리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늘은 왜 가시철망을 안 내려놓고 가지? 생각하며 큰 길로 올라가셨고 차는 이미 멀찌감치 뒷모습만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터덕터덕 논뚝길을 걸어 돌아왔는데 집에 거의 다다를 무렵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구 달려서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침이 올 때까지 벌벌 떨며 지냈답니다. 해가 뜬 후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자 어머니는 그제야 밖으로 나가셨고 동네 사람들한테 새벽에 미군 차가 왔었는데 가시철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오늘 새벽엔 차가 안 왔다고 하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우기는 통에 어머니는 너무 억울해서 어젯밤 비가 왔으니 분명히 차 바퀴 자국이 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며 몇몇 사람들과 같이 신장로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가보니 바퀴 자국이 없더랍니다. 비포장 도로라 비가 오는 날 차가 들어오면 타이어 자국이 나곤 했는데 그날은 어디를 봐도 자동차가 왔던 흔적이 없더랍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걸 들어보니 어머니가 도깨비한테 홀린 거라고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오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저한테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매번 치를 떨며 무서워하셨습니다.
청리님이 보내주신 미스테리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청리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